직접 이 자리에 나와 주신 우리 민주평통 우리 정세현 전 장관님, 부의장님, 그리고 오래간 디아스포라의 정말 1세대를 이끌어 오신 분입니다. 디아스포라 운동을 통해서 공공정책, 외교정책의 한 역할을 든든하게 해오셨던 우리 김성곤 재해동포재단 이사장님도 직접 참여하시는 이 행사였기 때문에 사실은 더 큰 공간에서 그리고 더 큰 목소리로 해야 마땅했고 그렇게 되길 바랬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함께 준비해 주신 또 이승환 사무처장님 아직 자리에 못 하셨는데요. 뿐만 아니라 여러 실무자분들 그리고 관계해 주신 우리 박유리 과장님, 공공외교에 있어서 외교부 내에서 여러 고민을 계속 엮어오신 특별히 또 제가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장을 맡아주신 조영미 교수님과 저는 지난해 미국 디아스포라 여러 우리 재외동포 분들과 함께 그리고 또 세계 시민운동과 함께 미 하원의 국방수권법 부수 의견으로 사실상 종전선언에 대한 이야기를 미국 내에서 이끌어내는데 함께했습니다. 여기 외교부 그리고 또 공공기관도 함께 하시긴 하지만 시민사회의 역량으로 이끌어낸 정말 위대한 성과였습니다. 그것들이 저는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책 파트너로서 그리고 또 외교의 당당한 주체로서 우리 공공외교가 지난 역사를 통해서도 오래간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말 외교의 시대에 필요한 공공외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심도 깊은 논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정세현 수석부의장님 평화통일 그리고 전쟁이 아닌 평화로 가는 길에 있어서 여러 해안들을 오늘 풀어주실 겁니다. 그 안에서 시민의 역할, 우리 공공외교의 역할, 그리고 우리 디아스포라 많은 재외동포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큰 그림으로 주실 말씀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끝까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먼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99년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말이 그 용어가 나왔습니다. 일명 그때는 페리 프로세스라고 불렀었는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99년 9월달에 한국과 미국의 공식적인 대북 정책이라고 할까 또는 북핵 또는 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으로 세팅이 됐었습니다. 그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말 속에는 북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반쪽 남은 한반도 냉전 구조, 반쪽은 한소수교와 한중수교로 허물어졌기 때문에 냉전 시대 때 적대 관계였던 소련, 중국과 우리가 수교를 하면서 냉전 구조의 절반은 허물어졌는데 그때 마저 허물어지지 않은 북미 적대 또는 일북 적대 이것이 마저 해체되지 않으면은 한반도의 냉전 구조의 절반이 마저 해체되지 않으면 영원히 이게 북한은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핵과 미사일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 이걸 그런 일을 못하도록 하려면은 그 한반도 냉전 구조를 해체하는 냉전 구조의 마저 절반만 남은 냉전 구조를 마저 해체하는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핵심은 북미 수교다, 북일 수교다. 이걸 해주겠다고 하면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한 방에 되지는 않고 단계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1단계, 2단계, 3단계 접근론이었었습니다. 페리 프로세스는. 그리고 그것은 뭐 이름이 페리 프로세스였지만은 사실은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를 추동해서 그런 정책을 만들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시는 대로 98년 8월 31일 날 북한이 대포동 1호 미사일을 일본 열도 상공을 가로질러서 태평양으로 발사를 했습니다. 시험 발사가 아니라 아주 실전 발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기 전에는 8월 18일 날 나중에 페이크 뉴스로 판명이 났지만은 8월 18일 날 뉴욕 타임스에 익명을 요구한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이라는 단서로 시작된 그런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북한이 클린턴 정부 초기에 94년 10월 21일 날 제네바 합의에서 중단하기로 했던 핵 활동을 이 지하 동굴에서 지금 계속하고 있다 하는 식의 일종의 북핵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그때 북한은 우리는 그런 짓을 하지 않고 있다. 이건 모략이다. 미국에서는 보자 실물을 이렇게 옥신각신하는 그 와중에 북한이 난데없이 미사일을 발사했단 말이에요. 8월 31일 날. 그러면서 클린턴 대통령의 햇볕 정책 지지 입장을 비판하는 여론이 미국 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내에서도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북한을 상대로 해서 말하자면 클린턴 정부와 약속한 핵활동 중단 약속을 깨고 지하 음습한 곳에서 다시 핵활동을 계속하게 한 북한, 그리고 미사일을 발사해서 일본 열도 상공으로 일본 열도 상공을 거쳐서 태평양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북한하고 무슨 화해 협력이며 평화 프로세스냐? 이건 다 헛짓이다. 의미 없다. 이런 여론이 일어날 때 한국 정부는 거기서 주저앉지 않고 미국 정부를 설득해서 별도로 말하자면 국무부나 국방부 또는 안보부 장관이 책임지지 않고 별도로 대통령과 직통하는 그런 고위급 대북정책 조정관을 임명하도록 요구를 해가지고 그 사람과 협조해서 만들어낸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일명 페리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그때 페리는 대북정책 조정관 임명된 페리는 사실은 클린턴 정부 일기 때 영변 핵단지를 폭격할 계획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북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영변 핵단지를 폭격을 해서 발본색원해야만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미국에서 생각을 했던 거죠. 미국식 사고방식의 소산입니다. 압박과 제재 아니면 극단 최악의 경우에는 군사적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미국식 사고방식이었지만은 소산이었지만 결국 그게 엄청난 피해를 불러오고 감당할 수 없는 후과를 가져온다라는 판단에서 이게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건 취소가 됐었습니다. 94년 바로. 그리고 이제 바로 북미 간의 협상을 시작해서 소위 북한이 요구하는 북미 수교를 약속하고 북한이 핵 활동을 하지 않는 합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게 94년 10월 21일 날 합의가 체결된 소위 미북 제네바 기본 합의, Basic Agreement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DPRK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 클린턴 정부 때 그 합의가 된 북한의 핵 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합의를 해준 제네바 기본 합의의 핵심은 북한의 핵 활동 중단과 미북 수교였었어요. 수교 협상 개시.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200만 킬로와트짜리를 줘준다. 경제 지원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북한은 핵 활동을 계속 안 했습니다. 사실은. 부시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난데없는 이유를 들어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면서 북한이 다시 핵 활동을 재개할 수밖에 없도록 압박을 가할 때까지 8년 동안 최소한도 북한은 핵 활동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가 햇볕 정책 시절이었었습니다. 제 경력을 얘기하는 것이 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박정희 정권 말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계속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까지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 북핵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발생이 됐고 어떤 식으로 풀릴 뻔했고 어떤 식으로 무엇 때문에 꼬여가지고 다시 악화됐고 하는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페리 프로세스를 지켜봤었는데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 때는 저는 통일부 차관이었었습니다. 북핵 영변 핵단지 폭격 계획이 나오고 전 국민이 그것 때문에 공포에 떨었던 시절을 그때는 저는 94년에는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있었는데 미국의 북핵 정책의 역사를 들여다보면은 참 저 사람들이 저기까지 생각 못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또 오늘 보도에서 잘못 나가면은 또 미국 비판했다고 기사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현장에서 경험을 했던 걸 그대로 그냥 국민들한테 이런 형식을 통해서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북핵 문제 발생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좀 장황하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아까 잠시 한소수교, 한중수교 얘기를 했지만 소련과 중국은 냉전 시대 북한의 동맹이었었습니다. 그걸 노태우 정부가 77 선언에서 한소수교, 한중수교를 우리는 하고 싶다. 말하자면 남북 간의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한반도에 평화적인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소련, 중국과 수교하고 싶다. 그러니 미국, 일본도 북한과 수교를 함으로 해서 냉전 시대에 구축된 대결, 적대 관계를 좀 종식시켜달라. 그러면서 우리는 수교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미국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일본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소 수교가 90년 9월, 그다음에 한중 수교가 공식 수교 행위는 92년 8월 25일 날 됐지만은 이미 방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동맹이 없어진 상황에서 90년대 초반에 동굴합판을 흔들리고 그러면서 소위 거기서 시스템 트랜지션, 뭐 시스템 체인지, 레짐 체인지 이런 것이 일어날 때 북한이 느꼈을 공포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과 동떨어져 살 수가 없다면은 북한이 어떤 경우에 불안해하고 어떤 것을 두려워하는가를 한 번쯤 생각하고 전략을 세워야죠. 그때 북한이 미국한테 92년 1월 달입니다. 한쪽에서는 남북 총리급 회담을 통해서 기본 합의서가 이제 거의 말하자면 마무리가 됐고 적어도 남한으로부터 흡수 통일당할 위험성은 없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남은 이 위험은 미국에 있다. 미국이 한소 수교, 한중 수교에 걸맞게 북미 수교, 북일 수교를 주동해주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트집을 잡고 우리를 칠 거다 하는 불안감을 북한은 느꼈던 거예요. 그것이 맞느냐 틀리냐는 문제, 우리 입장에서 맞느냐 틀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미국한테 참 중대한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92년 1월 21일입니다. 박유리 회장님, 이거 외교문서에 있어요. 당시 노동당 국제비서 김용순을 뉴욕으로 보내서 워싱턴까지는 못 가니까 아놀드 켄터 국무부 부장관인지 차관을 뉴욕으로 불러내서 충격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수교만 해주면 남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철수를 앞으로 요구하지 않겠다. 미군 주둔을 전제로 수교만 해달라. 통일된 뒤에도 미군은 남아있을 수 있다. 통일된 뒤에 나토의 모자를 쓴 미군이 독일에 남아있으면서 유럽의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역할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미군은 동아시아에서 동북아시아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정말 충격적인 제안이고 매우 어떤 점에서는 국제 정치학적인 맥락에서 보면은 그건 상당히 합리적인 제안입니다.
말하자면 미국의 바이탈 인터레스를 보장해주면서 수교를 해달라는 건데 아버지 부시 때죠.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IAEA 시켜서 92년 1년 내내 특별 사찰을 요구하면서 북한 압박에 들어가고 중단됐던 팀 스피릿 훈련을 93년 3월부터 재개하기로 이미 방침이 확정돼 가지고 준비가 시작되니까 93년 3월 12일 날 북한이 드디어 NPT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핵 활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한중수교 한소 수교에서 위기 의식을 느낀 북한이 북미 수교를 요청하는 그 시기에 그 상황에서 만약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북미 수교를 요구했는데 그걸 들어줬더라면 아버지 부시 정부 때인데 그렇다면 북핵 문제는 일어나지 않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는데 그래도 클린턴 정부로 넘어와서는 협상 방식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네바에서 북핵 중단, 핵활동 중단과 북미 수교 그리고 경수로 지원이라고 하는 이 2대1의 소위 그 거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다고 그럴까 중단시켰어 북한의 핵활동 의지를. 근데 부시 정부가 이제 들어서기 전이지만은 그 남쪽에서 그때는 김영삼 정부 때인데 남쪽에 한국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햇볕 정책이 추진되자 우리 국내에서도 상당한 저항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자면 남남 갈등이 심화됐습니다. 그 바람은 바로 바다를 건너서 미국까지 건너가죠. 여기 친미 그 성향이 많이 있으니까 미국에다 대고 계속 김대중이 잘못한다. 이게 지금 빨갱이 돕는 거다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미국의 보수적인 생각 또는 그 반복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클린턴이 지금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 선샤인 팔리시 지지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하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해버리니까 이게 판이 완전히 뒤집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원래 제 기억에는 이 공공외교라는 말을 반기문 외교부 장관 시절에 그분이 꺼냈던 것 같아요. 저도 같은 시기에 정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반기문 장관은 외교부에 계셨고 저는 통일부에 있었습니다만은 그 퍼블릭 디플로마시. 근데 이게 번역을 공공외교라고 번역한 것은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박유리 과장님. 퍼블릭이라는 것은 공공이라는 말보다는 물론 공공성도 있지만은 이 대중들도 외교에 참여하라. 국민들 전체가 외교에 좀 참여를 해야 되겠다. 솔직히 말해서 외무부 혼자 힘으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외무부가 상대하는 게 미국 국무부고 뭐 그다음에 중국 외교부고 다 이렇게 소위 그 공식 외교 관련 기관들인데 이게 특히 미국 같은 나라는 여론 그다음에 정치권의 어떤 언론 싱크탱크 이런 데서 자꾸 얘기들을 만들어내 가지고 정책에 영향을 주려고 하는 바람에 그쪽도 커버를 하려면은 외교관 혼자 외교부에 있는 외교관들만 가지고 안 되겠고 국민들 전체가 여기에 좀 관심을 가져달라 하는 뜻으로 말씀하신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그 대단한 그때는 발명품으로 인정이 됐었습니다. 반기문 장관께서 퍼블릭 디플로마시 얘기를 했을 때. 그 지금 민주평통에는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공공 외교를 좀 적극적으로 전개해달라는 과제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평통의 의장으로 의장이시기 때문에 특히 이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미국입니다. 또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나라들이죠. 뭐 유럽에도 있고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유럽에 셋이나 있으니까 또 아시아에도 하나 있지만은 요즘 미중 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지금 우리가 대중 외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별도의 문제로 또 새로운 고민입니다만은 어쨌건 공공 외교를 하는데 미국의 민심에 호소를 해서 미국 정부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된 공공외교의 목적 내지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 평통에 아까 김성원 이사장께서 영주권과 시민권, 그다음에 우리 교민들이 될 수 있으면 시민권 빨리 받아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옳은 말씀이에요. 유권자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게 미국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수가 적건 많건. 그리고 한 표가 이쪽으로 붙느냐 저쪽으로 붙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데 유권자가 돼가지고 미국 상원의원이 됐건 하원의원이 됐건 의회에서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그런 결의안이 나오도록 해준다면요 덜 나이가 없죠. 근데 종전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전선언을 시작을 해서 평화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데는 평화 프로세스 과정을 밟아 나가는 데는 역시 한번 만들었다가 써먹지 못했던 페리 프로세스의 2.0 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며칠인가요? 페리 전 대북정책조정관하고 이인영 장관하고 저하고 셋이서 화상회의를 할 때 페리 조정관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가 페리 프로세스를 만들 때만 해도 북한이 핵보유국은 아니었고 ICBM도 없었기 때문에 뭐 좀 쉬웠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북한이 핵실험을 여러 번 했고 ICBM도 지금 13,000km급 ICBM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거다. 두 가지를. 그 얘기가 이제 보도가 잘못되니까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나갔는데 핵을 포기하지 그분 취지는 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인즉 이걸 반대급부를 세게 해주면서 반드시 그걸 끌어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이게 경제 지원도 어설프게 해가지고 안 되고 세게 해줘야 되는 거고 수교도 시간을 빨리 앞당겨주면 저는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결심하기 나름이지만 근데 미국의 새 정부의 외교안보 담당자들의 성향으로 봐서 그런 식으로 쉽게 통 크게 접근할 가능성이 별로 없고 왜냐하면 북한의 김정은을 불량배라고 부른 대통령 밑에 그 다음에 one of the world's worst tyrants 그러니까 폭군 중에 한 명이라고 그러고 이런 식의 그 대북권을 가지고 있는 데서 그렇게 1대1로 협상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톱다운도 아니고 바텀업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솔직한 얘기로 부지 하세월이더군요. 트럼프 때 비로소 톱다운 방식으로 북핵 협상을 해봤는데 그건 시간이 별로 안 걸렸지만 클린턴 정부 때나 그다음에 부시 정부 때나 오바마 때는 협상 자체가 없었으니까 부시 정부 때 차관보급 협상을 시작해가지고 결론이 날 때까지 짧은 것은 2년 아니면 3, 4년 걸리더군요. 그래서 이게 보통업으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바이든 정부와 협력하는 관계에서 해법 묘수가 없겠는가. 근데 이제 페리 장관이 그날 화상회의 하는 자리에서 이런 아주 신통한 말씀을 하셨어요. 12월 달에 바이든 당선자를 만나는데 북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과거에 한번 있었던 북핵정책조정관, 대북정책조정관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한국의 카운터파트와 협조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건의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대북정책조정관 제도는 톱다운도 아니고 바텀업도 아니고 세미 톱다운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게만 그렇게만 된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도 높아지고 북핵 문제 해결의 우선순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뒤에 해야 될 외교적인 과제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트럼프 때 잘못된 건 전부 다 뒤집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우선순위 면에서 북핵 문제는 저 아래로 가 있는데 그래도 국무부에다 맡겨놓으면은 그건 뭐 그야말로 동아태 차관보가 움직여야 되는데 동아태 차관보가 청문회 통과해서 취임할 때까지 6개월은 걸리는 거고 그럼 내년 7월까지 아무것도 못 한다는 얘기가. 뿐만 아니라 여기서부터 올라가서 부장관 장관 결재 받고 뭐 백악관 얘기하고 대통령 결재 받아가지고 합의를 끌어내려면은 그것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이다 이거예요. 빨리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이 직접 나선 거지만 대통령이 나설 가능성은 없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핵능력 축소를 약속한다면은 만날 용의는 있지만은 핵능력 축소를 약속하지 않으면 안 만나겠다는 걸 분명히 했죠. 근데 북한은 먼저 그렇게 약속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이런 일을 하겠다는 약속부터 하고 협상에 나가지 않습니다. 미국은 뭐 할 건데? 우리가 그거 하면 미국은 뭐 해줄 건데?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미국으로서는 네가 능력 축소를 약속하면 내가 협상 회담장에는 나가줄게 하는 정도 가지고는 김정은을 정상회담으로 못 끌어낸다 이거죠. 그러면 정상회담에 준하는 그런 협상을 할 수 있는 대북 정책 조정관 제도를 미국이 좀 채택을 해주고 그걸 하도록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외교 라인에서도 미국 정부에게 그런 좀 요청 내지는 설득할 필요가 있고 마침 공공외교 담당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공공외교 차원에서 또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 영주권자 뭐 또는 한국 내에서 이른바 한미 관계 소위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까 미국 통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 대북 정책 조정관 제도를 미국 정부가 처음부터 좀 실시하도록 채택하도록 이렇게 여론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문재인 정부 임기 이내에 뭔가 문제 해결책이 합의가 되고 합의라는 것은 북한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근데 북한이 트럼프 정부 때 싱가포르 회담을 하고 난 뒤에 폼페이오 이하 실무 관료들이 계속 싱가포르 회담의 합의문인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이나 또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은 잊어버리고 없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사망에 나오는 한반도 비핵화 중에 그것도 북한의 선 비핵화만 요구하고 나서니까 셈법이 틀렸다. 북한은 그 모든 걸 단계적이고 동시 행동으로 하자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미국은 큰 나라고 센 나라고 무서운 나라고 강력한 나라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어기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가만 있지 않고 뭐 제재를 가하거나 압박을 가해오지만 미국이 약속을 어기면은 우리는 꼼짝도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항상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북한이 뭘 하면은 동시에 미국이 뭘 해주고 미사일에 관해서 북한이 전향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파격적인 조치를 취하면 그만큼 파격적인 대가를 주고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최종적으로 수요까지 마무리해 준다면은 우리는 더 이상 핵과 미사일을 가질 필요가 없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잘 살고 싶다. 도보다리 대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 종전하고 불가침만 보장해주면 우리가 왜 핵을 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겠습니까? 핵을 내려놓아야만 경제적으로 잘 살 수 있다는 것은 아는데 그냥 무턱대고 경제적인 그런 어떤 그 번영이 소망스럽고 그것이 갈증 나서 핵부터 내려놨다가는 미국이 무슨 핑계를 대고 우리를 군사적으로 압살을 할지 모르는 상황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는 종전이 필요하고 종전선언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국으로부터의 불가침이 필요하다. 불가침 보장이 필요하다. 그건 평화협정이죠. 김정은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 그러는 식으로 또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북한 말들은 저는 뭐 오랫동안 북한을 쭉 연구해온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 김일성도 거짓말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노동신문도 거짓말만 쓰지는 않습니다. 김정일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미운 사람들이라고 해서 거짓말만 하리라고 볼 건 아니에요.
특히 이렇게 상대가 있는 문제, 외교 또는 협상 여기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일단은 그 말을 진심이라고 믿고 그 말이 행동으로 이행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외교고 협상이고 뭐 그런 것을 그 지혜를 짜내는 것이 전략 아니겠어요? 나쁜 놈들이니까 거짓말이야. 그리고 배드 비헤비어 리워드는 없어. 이런 식으로 오면 해결 못 합니다. 바이든 정부가 제발 소위 불량배니 또는 폭군이니 악의 축이니 또는 폭정의 전초기지니 깡패국가니 이런 식으로 미국이 그동안에 북한한테 붙여왔던 데모나이즈 해왔던 그런 이 라벨들을 보고 그런 깡패 국가로서의 북한, 악의 축으로서의 북한, 자기네들이 성격 규정해놓은 불량배로서의 북한, 폭군의 하나로서의 북한을 상대한다는 생각을 좀 버리고 그야말로 협상 방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나가면은 그들도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한다. 하는 좀 그러니까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미국을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먼저 이창희 민주평통정책연구위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평통도 2013년에 이제 통일 공공외교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해외 협의 활동을 해나가야 됐다 이렇게 이제 했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평화 공공회의가 좀 정책 공공회의가 좀 어려워서 평화를 이제 얘기는 하긴 했지만 문화 행사 위주로 많이 이제 진행되는 그런 한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공외교법이 2016년에 제정됐을 때 저희가 공공외교위원회에는 정식 파트너로는 이제 결합하지 못했고 저희는 이제 그 2018년에 이제 18개가 구성되고 나서 대미 정책 공공외교 범정부위원회에 이제 참석하게 되고 작년부터 정책외교 공공외교 실무위원회에 이렇게 이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19기에 현재 124개 국가에 3,600명의 자문위원들이 43개 협의회, 지역 협의회로 이제 분포가 돼가지고 다양한 평화 공공외교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별점 자료에 저희가 보면은 크게 한 몇 가지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평화 공공외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재해 공간들과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또 거주국가 저희 해외동포 거주국가 주요 현지 인사들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평화 공공외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진행하는 평화통일포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정책 강연회를 열어서 해외 동포분들에게 민족 화해 정책, 대북 포용 정책에 대한 설명 이런 것들도 진행하면서 평화통일 공공외교 역량을 좀 강화하는 일들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것들을 온라인을 좀 병행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것이 기존의 사업이라면 신규로 풀뿌리 공공외교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게 좀 오해를 받는데 거주국가 주요 도시 특히 이제 저희 육자회담국이라는 저희 한반도의 분단과 관련된 영향이 큰 강대국 미국이 특히 그런 나라죠. 그래서 그런 나라들 주요 거점 도시에 생활 현장에서 생활하시는 그런 현지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 평화통일 공공외교를 벌여나가는 차원에서 이제 풀뿌리라는 말을 현장이라는 개념을 담아서 이제 하는데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단순히 강연이 아니라 그분들과 이제 토론을 하면서 실제로 평화 공공외교의 주평을 넓혀보자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달라스, 시카고, 샌프란시스코에 일상 생활 현장에서 그런 공공외교 사업들을 추진했습니다. 기타로 이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좀 과제로 삼는 것은 2032 서울평양 공동올림픽 유치 사업이라든지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는 것을 국제적인 여론으로 평화 공공외교를 통해서 확보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아까 거주국 주요 도시들에 대한 풀뿌리 공공외교를 통해서 활발히 진행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해외 동포들이 잘 진행하기 위해서 연수를 더욱더 확대하고
근데 이제 이게 과거 이념지향적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 시대적인 발전의 추세에 따라서 정권도 교체가 되고 그러면서 다양한 구성으로 지금 민주평통 인사들도 아까 청년 자문위원들도 들어오고 그러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평화공동외교의 그런 장으로서 민주평통이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평화공동회의 특징의 쌍방향성으로 진행이 되는 것을 그대로 담을 수 있다. 즉 뭐냐면 어떤 일방향으로 저희 정부나 그다음 민간들의 입장을 그 해외에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해외 동포 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까 그 복수국적의 그런 특성, 동포인과 동시에 그 나라 국민으로서 그 나라 국민들의 또 이야기하고 또 자신들이 느끼는 바를 또 저희 정부나 민간에게 전달하는 그런 쌍방향의 요구들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아까 이제 코리아 피스 나우 같은 그런 활동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정책에 대한 동포사회 의견으로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 민주평통이 받아야 돼야만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포들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들을 이제 취합하는 게 저희 민주평통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면서 평화 공공외교의 그런 어떤 자원으로서 나서고 있다. 그래서 민주평통이 그런 것들을 더욱더 잘하기 위해서 이제 저희들이 해외 지역국도 좀 독립적으로 설치하고 평화 공공외교 과를 갖다 설치해서 이제 또 활동을 많이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민주평통이 그런 앞에 이제 서두로 가서 평화 공공외교를 하는 그런 자원이라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저희들을 홍보하고 또 유관 기관들과 특히 외교부, 문화체육부, 체육관광부하고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19로 우리 국가사회, 정포사회의 관계는 새롭게 정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국가 글로벌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언제든지 어느 곳이든지 자유롭게 연결되는 유비쿼터스 현상이 진전됩니다. 그래서 어느 일방의 요구나 일방의 구애만으로는 지속적으로 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워진 것은 이미 오래입니다. 우리 동포들이 많이 분포 있는 나라를 보면 주로 10개국입니다. 재외 동포의 92.8%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그리고 캐나다, 우즈벡, 베트남, 호주, 카자흐스탄, 필리핀 이 주요 10개국의 92.8%가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공공외교를 전개할 때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미국 일변도보다는 이와 같이 주요 10개국 쪽으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외국 국적 동포가 전체 재외 동포의 64%입니다. 이미 외국 시민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국민 그러니까 외교부 지금 짠 걸 보면 국민 외교와 공공 외교라고 두 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공공 외교라는 큰 틀 안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 외교와 외국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 외교로 나누고 있는데 외국 국적 동포가 전체 64%라는 부분에서 그러면 무게 중심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동포만 관련해서 보면 역시 공공외교 외국적 동포들의 관련된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아까 이제 말씀이 나왔지만 현지 시민권자 또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로서의 접근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과해서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 국적 동포가 85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외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모든 외교는 밖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 안을 향해 있는 우리 재외 동포들이 85만 명에 이르고 있다는 이 사실도 공공외교의 사각지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차세대입니다. 차세대가 전체 동포의 3분의 1입니다. 이 말씀은 정체성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포 1세대들은 남이 안 알아주는 곳에 살고 있는 동포들입니다. 웬만큼 성공해도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국을 어떻게 보면 그리워하게 되고 모국 중심적으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5세나 2세대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감이 약하다고는 저는 보지 않습니다. 유대감은 얼마든지 세대가 흘러가면 할수록 우리가 헤로니무 영화에서 다큐멘터리 볼 수 있겠지만 5세대, 6세대가 가더라도 자기의 뿌리가 한국이라는 것을 다 알게 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체성인데요. 1.5세는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1.5세들이 대부분 잘 하는 말이 시집간 딸로 봐달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말씀은 자기가 태어난 곳은 한국이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이기 때문에 그 시집간 나라의 의사와 자기가 태어난 곳의 의사가 다를 경우에 아무래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의사를 따르게 되는 것이 1.5세들의 의사의 결정하는 패턴입니다. 반면에 2세들은 전혀 다릅니다. 태어난 곳이 한반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분들의 생각의 사고는 현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유대감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것은 조금 우리가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LA 폭동이 1992년에 일어났는데요. 그때 처음으로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체성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정체성이 또 달라졌습니다. 코리안 아메리칸 정체성보다는 아메리칸 코리안 또는 에이시안 코리안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재외동포 차세대들을 공공외교의 주역으로 만약에 인정하시고 역할을 분담하시려고 하신다면 이 부분을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동포들이 처해 있는 현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우리 정부가 공공외교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맞는 접근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요. 저는 이제 에이펙의 사례를 들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KAPAC라는 민주 참여 포럼 또는 시민 참여 센터 뭐 이런 등등에서 이 에이펙의 모델을 많이 참여하고 있는 모델을 하고 있는데요. 이건 순수히 정부 지원은 없습니다. 전부 그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협의를 내서 유권자 풀뿌리 유권자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사례를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고요. 최근에 들어서는 재미 인도인들이 공간 중심에서 재미 인도인 단체 중심으로 공공에게 무게 중심으로 옮기고 있다. 이것도 우리가 조금 참여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제 요지는 계속 우리 정부가 정부 중심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현지에서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생기고 있는 동포 단체들을 측면에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병풍 역할을 해주거나 그것도 아니면 좀 더 나가서 기획, 집행, 성과관리, 환류, 피드백까지 현장에 맡기는 방식으로 대전환할 것을 검토해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포는 초국가적인 상황과 탈영토적인 환경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 공공에게 주요한 행위자로 인정하신다면 우리의 고국의 이익뿐만 아니라 민족이 거주국이 그리고 나가서 우리 김성훈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리안이 대체 뭘 하는 건지 인류사의 발전과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공공외교가 전략적으로 달라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략은 제가 5가지 전략과 과제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시간상 마치고 나중에 토론할 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의 국가와 시민들의 이익과 관련된 공공외교는 그보다 훨씬 더 넓게 다층적으로 그다음에 폭넓은 여러 차원에 거쳐서 전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표적으로 문화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적인 이슈와 인권, 개발, 여성 생태 모든 분야에 걸쳐서 한국이 국제사회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어떤 관심을 갖고 있고 한반도 평화를 거기서 부각시킨다면 한반도 평화가 정착이 될 때 또는 가동이 될 때 여성, 개발, 생태, 군사, 문화, 정치, 경제에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연동해서 설명할 수 있을 때, 전달할 수 있을 때 힘을 가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공공외교를 한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한다, 매력을 높인다, 한국의 매력을 높인다, 국가 브랜드를 높인다 이렇게 정부에서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 낡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저는 이제 한반도 동북아에서 더 좋아지는 것, 예를 들면 저의 관심사인 평화라고 한다면 평화 구축에 대한 유리한 인식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많은 해외 사회에서 형성하는 것이 이제 공공외교의 목적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조영미 선생님하고 이재정 의원님께서 미국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원 외교, 시민 외교를 적극적으로 전개하실 그 즈음에 저는 또 다른 시민 단체들의 위촉을 받아서 영국에서 평화 외교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영국에 있는 시민 단체들하고 아주 유수한 시민 단체들하고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올라갔던 이런 종교 지도자들, 시민사회 지도자들이 한 3개월 정도 준비를 해주셔서 비교적 짧은 시기에 영국 의회 지도자들하고 이제 스코틀랜드 지도자들하고 이제 만나서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의견 교환을 했는데 이분들이 현지에서 준비를 해주시니까 저희 이제 영국에 계시는 한국 한인들도 도와주셨고 하니까 3개월 동안 체계적으로 준비해 주셔서 현지 언론에 대한 접근이 굉장히 잘 됐고요. 그다음에 스코틀랜드 의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미팅을 통해서 그 다음 달에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결의안, 그다음에 북한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결의안을 한 달 안에 결의안을 채택할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잘 진행이 됐던 걸 봤고요. 비록 이제 지난 총선에서 노동당이 이기지 못했지만 그때 노동당 당수 제레미 코빈하고 그림자 내각 외무부 장관을 만나서 이제 혹시 노동당이 집권하게 되면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너무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근데 그 대화에서 꼭 필요했던 것이 어떤 것이 필요하냐? 우리만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충분치 않았고요. 노동당에 대한 정책을 미리 조사해서 이것이 노동당이 지금까지 추구했던 외교 정책과 대외 정책의 이런 면에 부합합니다라고 이제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더 깊은 대화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이걸 현지에서 도움받았어요. 제가 다 개발을 할 수가 없어서 현지에 오랫동안 이분에서 활동하셨던 분들의 자문을 미리 받아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신속하게 심층적인 외교 활동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의 평화 어젠다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평화 역량을 시민들이 갖출 수 있는 어떤 트레이닝 센터, 훈련 센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나중에 설명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한반도 평화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국제적인 시민 네트워크들이 있습니다. 시민들만의 네트워크가 아니라 유엔과 국제사회의 임팩트를 가지고 있는 시민 네트워크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들을 활성화시키고 여기에 많이 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저희 민주주의와 인권에 관한 국제협력을 할 때 보면 정말 교민들의 기반, 교민들의 이해도, 교민들의 협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이것도 대폭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차세대 한인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라고 해서 북미 지역의 주류 사회와 네트워크가 있는 차세대 대상 우리 정부의 외교 안보 정책에 관한 강연회,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공간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우리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공하고 미국 주류 사회에서 우리 입장을 좀 전파하고 우리 정책의 우호적인 어떤 여론과 담론을 조성하기 위한 목표로 이런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공간하고 같이 하는 또 다른 사업 중에 평화통일 공공외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일반인 이제 재동포를 포함한 현지 일반인하고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반도 이제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다양한 행사와 사업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브라운대 한국어 주간 행사라고 해서 브라운대학교 동아시아 학과와 거기 이제 한국 학생회하고 같이 보스턴 총영사관이 함께 개최한 한국 알리기 행사를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8년 이래 매년 개최를 하고 있고 한국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기 위한 비디오 제작 및 티셔츠 디자인 경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운 대학교의 한국 학생회, 한국인 학생회와 같이 협업해서 공간에서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좀 좋은 사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저희가 이제 코리아 파운데이션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지원으로 그 세계 역사 디지털 교육재단이라는 그 비영리 재단
재단을 지원해서 미국 사회에 그 사회과학 분야 교원 협의회가 있습니다. 그 미국 사회과학 분야 교원 협의회와 공동으로 한국의 그 코로나 그 대응 사례를 담은 코로나19 교육 자료집을 만들어서 미국 사회 역사 교사 한 15,000명한테 배포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그 저희의 이제 드라이브 스루라든지 공격적인 어떤 검사라든지 하는 K 방역의 어떤 그런 사례를 다른 국가와 함께 비교를 하면서 만든 자료집을 그 미국 전역의 그 사회 역사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조금 그 저희 이제 그 재동포하고 함께하는 공공외교의 주요 사업으로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재동포들과 함께하는 그 공공외교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는데 차세대를 활용하고 차세대와 함께하는 것이 앞서도 언급이 되긴 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이분들이 아무래도 그 현지 사회하고 밀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또 현지에 잘 동화되어 있기 때문에 차세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투자가 많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또 앞서서 많이 언급이 됐지만 너무 우리만의 아젠다를 내세우기보다는 상대측도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젠다, 양측이 같이 그 자연스럽게 공감할 수 있는 아젠다 중심으로 해서 공공외교를 해나가야지 지속 가능하고 역효과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서 그 토론하신 분 중에 그 나온 얘기가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재동포를 활용하는 것이냐 인정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지금 딱 나눠서 구분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나라마다 재동포의 경제력이라든지 영향력이라든지 정치적 참여도라든지 다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민간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서로 협업해서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다층적인 여러 그 방식의 공공외교가 동시에 다발적으로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차 기본 계획에 이제 동포들의 그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그 공감을 하고 저희도 이제 거기에 동의를 하지만 과연 그 전 세계 많은 동포들을 누가 대변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 부분은 이제 재동포 재단이라든지 저희가 2차 기본 계획을 만들 때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민간의 어떤 재동포들의 공공외교 활동을 할 때 측면 지원하는 거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같이 이제 병풍 역할도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정부가 하기 힘든 부분, 정부가 직접 얘기하기 힘든 부분은 또 재동포들께서 대신 좀 해주시는 역할도 있고 해서 그런 많은 다양한 방식의 공공외교가 우리가 저기 같이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 하나 좀 찾았는데 소프트 파워라는 용어를 고안한 그 조센나이 교수께서 최근에 디아들 글로벌 파워 시프트라는 기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서 네트워크와 연결성이 권력과 안보의 원천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유무형 네트워크와 연결성 강화 이것을 위해서 한인 디아스포라를 중요한 자산으로 활용하고 같이 그 공공외교를 해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